안녕하세요. 이번에 챕터 8 포토신터시스 강의를 맡게 된 준토 12기 김무선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염록체와 잎의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고, 두 번째는 광합성의 전체적인 내용, 세 번째에는 명반응, 네 번째에는 켈빈 회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호흡과 시포식물, 캠식물에 대해서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잎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의 잎은 여벽 조직과 표피 조직, 그리고 기공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벽 조직은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두 조직은 광합성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기공세포 또한 어느 정도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표피 조직은 식물의 잎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인맥이라 적혀 있는 관다발 조직들은 이제 물을 수송하고 영양분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광합성을 담당한다고 했던 여벽 조직과 기공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엽록체인데요. 엽록체는 광합성을 담당하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엽록체의 크기는 대략 2 마이크로미터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엽록체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엽록체는 크게 스트로마와 틸라코이드로 구분하는데요. 틸라코이드는 명반응이 일어나는 장소고, 스트로마는 켈빈 회로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틸라코이드 내부의 빈 구간을 틸라코이드 강, 영어로는 루멘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틸라코이드 스페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엽록체는 내막과 외막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이중막 구조인데요. 이것은 이제 예전에 배웠듯이 세포 내 공생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틸라코이드가 겹겹이 쌓여 있는 구조를 그라눔 또는 그라나라고 하는데요. 단수일 때는 그라눔이고 복수일 때는 그라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틸라코이드 사이를 연결해주는 스트로마 라멜라라는 기관도 있습니다. 세포호흡과 광합성을 비교해보면, 세포호흡은 전 단원에서 배웠듯이 당과 산소를 연소시켜서 그걸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이후 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광합성은 그걸 거꾸로 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당과 산소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광합성의 반응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산소가 이동한 그 위치를 보시면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으로 나타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합성에서 원자를 추적한 그림입니다.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아까는 6CO2 더하기 6H2O로 나타나는데, 이 그림에는 12H2O로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합성의 산소가 물에서 기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산소가 생성되는 과정과 물과 포도당이 생성되는 과정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6CO2 더하기 12H2O, 그리고 생산물로 C6H12O6, 6H2O, 6O2로 적어야 올바른 답안이 되게 됩니다. 독립영양생물과 종속영양생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독립영양생물은 영어로 오토트로프라고 하며, 다른 생물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영양물질을 합성해서 생존할 수 있는 생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속영양생물은 헤테로트로프라고 부르며, 생존을 위해서 다른 생물이 합성한 유기화합물이 반드시 필요한 생물을 말합니다. 또한 독립영양생물에는 화학독립영양생물과 광독립영양생물이 있습니다. 화학독립영양생물은 영어로 케미컬 오토트로프라고 부르면서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의 산화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통해서 생존을 하고, 광독립영양생물은 포토 오토트로프라고 부르는데 비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존을 합니다. 생태계에서 이런 독립영양생물은 생산자 역할을 맡게 되고, 종속영양생물은 소비자 또는 분해자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광독립 영양생물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식물, 그리고 영어로 알제라고 부르는 조류. 조류는 또한 다세포 원생생물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다세포 원생생물은 영어로 멀티셀룰라 프로티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세균. 남세균은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남조류라고도 불렸습니다. 유글레나류. 유글레나류는 영어로 유글레나라고 하며, 이는 단세포 원생생물 유니셀룰라 프로티스트의 일종입니다. 또한 홍색 황세균 또한
광합성을 해서 광독립 영양생물이 일종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황세균이 광독립 영양생물은 아니지만 홍색 황세균과 녹색 황세균 등 몇몇 광독립 영양생물인 황세균이 있습니다. 광합성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명반응, 그리고 두 번째로 켈빈 회로로 나누어집니다. 명반응은 영어로 라이트 리액션이라고 하고 켈빈 회로는 켈빈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명반응은 틸라코이드에 있는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고 비데너지를 이용해서 ATP와 NADPH를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켈빈 회로는 스트로마에서 일어나고 명반응에서 얻은 ATP와 NADPH 같은 산물을 통해 CO2를 당으로 합성해내는 과정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명반응은 당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단계, 그리고 켈빈 회로는 그 에너지로 당을 합성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명반응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명반응을 짧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명반응의 목적은 켈빈 회로 및 생명 활동을 위한 빛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에 있습니다. 명반응의 산물은 ATP와 NADPH 그리고 산소고, 명반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빛에너지 그리고 물, NADP 플러스와 ADP 그리고 인산이 필요합니다. 명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는 아까 설명했듯이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납니다. 식물은 왜 초록빛깔을 띨까요? 그 이유는 식물의 엽록체가 초록빛깔을 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엽록체는 왜 초록색일까요? 엽록체에서 빛을 모으는 색소인 엽록소, 영어로는 클로로필이 초록색 파장의 빛을 투과시키고 다른 파장의 빛만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식물은 참고로 엽록소 말고도 광합성 색소로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피코빌린 등을 가지는데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또한 식물이 모든 파장의 빛을 흡수하지 않고 초록색 파장의 빛을 흡수하지 않는 엽록소를 주로 가지도록 진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식물의 안정성에 대한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준토 공식 유튜브에 있는 세미나 발표 영상인 Y 그린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엽록소가 초록색 빛만을 투하시킨다는 알아낸 실험이 있습니다. 그 실험의 방법은 첫 번째로 프리즘을 통해 빛을 파장별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파장별로 나누어진 색깔마다 각각 엽록소 시험관을 투과시킵니다. 그래서 검출기를 이용해 검류계가 높은 숫자를 가리킨다면 빛이 투과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검류계가 낮은 숫자를 가리킨다면 빛이 흡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검류계는 빛이 얼마나 많이 측정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그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 많이 측정되었다면 엽록소를 투과해서 빛이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빛이 투과됐다는 의미이고, 검류계가 낮은 숫자를 가리킨다면 엽록소가 빛을 흡수하여서 빛이 얼마 도달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빛이 흡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엽록소뿐만 아니라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피코빌린과 같은 여러 다른 색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낸 파장이 바로 이런 파장입니다. 그래서 엽록소 A와 엽록소 B 그리고 카로티노이드의 빛의 파장에 따른 흡수율에 대해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세 색소가 식물에서 가장 대표적인 색소인데, 보시면 초록색 영역에서는 거의 빛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청자색광과 적색광 영역에서 가장 많은 빛을 흡수하고 초록색 영역에서는 거의 빛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초록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의 파장에 따라 그 식물에서 산소가 발생되는 정도입니다. 즉, 광합성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것은 색소가 잘 흡수하는 빛의 파장대,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그래프와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슬라이드에서 그래프는 쌍봉낙타형 그래프를 띄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쌍봉낙타형 그래프를 띱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어떻게 찾아냈냐면 엥겔만이라는 학자가 실험을 하였습니다. 엥겔만은 호기성 세균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였는데요. 조류를 일자로 놓고 프리즘을 이용해 빛을 나누어서 비춰주었습니다. 각각 파장대를 나누어 빛을 비추어 주었더니 호기성 세균이 어느 특정한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호기성 세균은 산소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파장에 따라서 그 조류가 산소를 다르게 내뿜는다는 것을 알아내었고, 그래서
식물이 산소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광합성이기 때문에 광합성이 빛의 파장에 따라 다르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적색광과 청자색광에서 광합성이 잘 일어난다는 사실도 엥겔만 실험으로 밝혀내었습니다. 다음으로 엽록소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물은 주색소로 엽록소 A를 지니고 보조색소로 엽록소 B와 카로티노이드를 지닙니다. 이것은 식물에 대해서이고 조류나 이런 친구들은 엽록소 C, D를 가지기도 하고 세균은 엽록소 A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 듣고 흘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엽록소와 카로티노이드는 중요합니다. 엽록소는 광합성에 사용되는 빛 에너지를 모으는 역할입니다. 적색과 청자색 파장을 가시는 빛을 주로 흡수합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이제 그 강한 빛 에너지가 생겼을 때 그 빛 에너지로 인해서 과산화물이 생성되거나 식물 세포나 엽록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막아주는 것을 광보호라고 하는데 이 카로티노이드가 그런 광보호 기능을 가집니다. 또한 빛을 흡수하여서 전달하는 기능도 가집니다. 엽록소는 머리 부분에는 포르피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포르피린 고리는 빛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포르피린 고리의 중심에는 마그네슘 원자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엽록소의 꼬리 부분에는 탄화수소 꼬리가 있는데 이 탄화수소 꼬리 부분은 틸라코이드 막의 소수성 영역과 상호작용합니다. 틸라코이드 막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인지질 이중층 구조이기 때문에 소수성 영역에 상호작용하면 이제 잘 결합하여 붙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탄화수소 꼬리는 소수성이기 때문에 틸라코이드 막과 결합하여 잘 상호작용하는 경향을 지닙니다. 엽록소는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자를 들뜬 상태로 만들고 그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내려오면서 열과 광자를 방출합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실험실에서 형광, 플로레센스라는 과정입니다. 플로레센스는 그 엽록소를 시험관에 담은 뒤 빛을 비추어 주었다가 나중에 어두운 공간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빛 에너지를 받고 들뜬 상태로 올라갔던 전자가 다시 바닥 상태로 내려오면서 열과 광자를 방출하는데 그 광자를 방출할 때 파장이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관을 어두운 곳에 놔뒀을 때 붉은색 파장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관이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다음으로 명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관계는 먼저 직광복합체와 반응중심복합체로 구성됩니다. 직광복합체는 단백질과 엽록소 그리고 카로티노이드로 구성되고 빛을 모아서 반응중심복합체로 전달합니다. 보시면 빛 에너지를 받았을 때 직광복합체에서 빛이 똥똥똥똥 하면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옮겨지다가 최종적으로 반응중심에 있는 반응중심복합체로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중심복합체는 반응중심 엽록소라는 특수한 엽록소 A 분자와 특수한 엽록소 A 한 쌍과 단백질로 구성이 됩니다. 반응중심복합체는 아까 직광복합체에서 모아준 빛 에너지로 전자를 들뜬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분자에게 들뜬 상태를 전달합니다. 그 다른 분자는 보통 Primary Electron Acceptor라고 합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Primary Electron Acceptor는. 중요한 것은 반응중심 엽록소가 전자를 들뜬 상태로 만든다는 것과 직광복합체가 빛을 모아서 반응중심에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엽록소 분자가 반응중심까지 빛 에너지를 모아주는지 대략적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바깥에 있는 엽록소 분자가 빛 에너지를 받으면 그것을 점점 안쪽에 있는 엽록소 분자로 전달합니다. 그렇게 안쪽에 있는 엽록소 분자로 전달되면서 최종적으로 반응 중심에 전달이 되게 되고 그럼 이제 여러 빛 에너지가 모아져서 반응 중심에서 전자를 들뜬 상태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어이구. 관계는 관계 1과 관계 2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명반응은 관계 2에서 관계 1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관계 2가 명반응 순서상 관계 1보다 먼저인데 왜 이름은 관계 2일까요? 그것은 관계는 그 발견한 순서대로 명명했기 때문입니다. 관계 1이 관계 2보다 먼저 발견되었기 때문에 관계에 1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관계 2는 반응 중심 엽록소로 P680을 가지고 관계 1은 P700을 가집니다. 이 P680과 P700이라는 이름은 각각 의미가 있는데요. P680은 680 나노미터의 빛의 파장을 가장 잘 흡수한다는 의미이고
P700은 700나노미터의 빛의 파장을 가장 잘 흡수한다는 의미입니다. P680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생물학적 산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인산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광인산화는 영어로 포스포포스포릴레이션이라고 하고 광합성 과정에서 빛에너지를 이용해 ATP를 합성하는 반응입니다. 염록체에서 일어나는 광인산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순환적 광인산화 (Non-cyclic photophosphorylation이고 두 번째로는 순환적 광인산화 (Cyclic photophosphorylation입니다). 첫 번째로 비순환적 광인산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순환적 광인산화와 순환적 광인산화는 중요한 내용이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순환적 광인산화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먼저 빛에너지를 직광복합체가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광복합체는 그 빛에너지를 모아 반응중심 복합체에 전달합니다. 그럼 반응중심 복합체에 있는 반응중심 연로소인 P680이 빛에너지를 받고 전자를 들뜬 상태로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전자를 들뜬 상태로 만드냐면 물에 있는 전자를 뺏어와서 그 물에 있는 전자를 들뜬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초기 절단자로 전달을 해주는데 물에 있는 전자를 뺏어올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P680이 알려진 가장 강력한 생물학적 산화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산화시켜서 물을 수소이온과 산소로 만들고 전자를 뺏어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 광합성에서 산소가 발생하는 그것이 바로 이렇게 O2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분해되었을 때. 이것을 물의 광분해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광분해는 아니지만 이것을 빛에 의해서 분해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광분해라고 보통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된 전자는 다음으로 플라스토퀴논으로 전달되고 플라스토퀴논에서 사이토크롬 복합체. 사이토크롬 복합체는 그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전자 전달계에서 들어보셨을 건데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 있는 사이토크롬 복합체는 사이토크롬 복합체 C이고 여기는 사이토크롬 복합체 B6F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다른 사이토크롬 복합체이니 헷갈리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자면 전자가 들뜬 상태로 왔다가 플라스토퀴논에 전달되고 플라스토퀴논에서 사이토크롬 복합체 그리고 사이토크롬 복합체에서 플라스토사이아닌 그리고 다시 관계원에 있는 반응중심 염록소로 전달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 수소이온이 능동수송되면서 ATP가 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원에서 다시 직관복합체에 빛에너지를 받아서 빛에너지를 모아준 뒤 다시 전자를 들뜬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 들뜬 상태의 전자는 페레독신으로 전달된 뒤 페레독신에서 NADP 플러스 화단 효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NADP 플러스 화단 효소로 이동한 전자는 NADP 플러스를 NADPH로 화단시켜줍니다. 이것이 비순환적 광인산화의 전달 과정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비순환적 광인산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낮은 에너지에 있던 물에 있는 전자는 낮은 에너지의 전자입니다. 그 전자를 관계 2가 빛에너지를 모아서 이렇게 퉁 하고 높은 에너지로 전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높은 에너지의 전자를 점점 낮은 에너지의 전자로 만들면서 ATP를 합성합니다. 그 ATP를 다시 전자를 관계원으로 이동시킨 뒤 관계원에서 빛을 모아서 다시 높은 에너지의 전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NADPH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 NADPH는 고에너지의 분자가 됩니다. 고에너지의 전자로 환원시켰기 때문에 고에너지의 분자가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순환적 광인산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에서는 관계 2와 그리고 플라스토퀴논, NADP 화단 효소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관계원과 플라스토사이어닌, 페레독신, 사이토크롬 복합체만 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에 관여하게 됩니다. 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은 간단합니다. 먼저 그 관계원에 있던 전자를 빛에너지를 받아서 높은 에너지의 전자로 만듭니다. 이후 페레독신의 빛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여기까지는 비순환적 광인산화 과정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페레독신에 전달된 전자가 그 NADP 플러스 환원 효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사이토크롬 복합체로 이동합니다. 이 사이토크롬 복합체에서 다시 플라스토사이어닌으로 이동하고 다시 관계로 이동합니다. 보시면 아까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물에서 출발한 전자가 최종적으로 NADPH에 도착했는데 이것은 관계원에서 출발한 전자가 관계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적 광인산화입니다.
페레독신에서 사이토크롬 복합체, 사이토크롬 복합체에서 플라스토사이오닌, 이렇게 플라스토사이오닌에서 관계로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전자가 이동하는 동안 ATP가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원은 ATP만을 합성하기 위해서 순환적 광인산화는 ATP만을 합성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비순환적 광인산화와 순환적 광인산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순환적 광인산화는 관계원과 관계2와 관계원이 모두 관여하지만 순환적 광인산화는 관계원만 관여합니다. 비순환적 광인산화는 산물로 NADPH와 ATP가 생성되지만 순환적 광인산화는 산물로 ATP만 생성됩니다. 비순환적 광인산화는 반응을 위해 물이 필요하지만 순환적 광인산화는 반응에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환적 광인산화는 전자를 다른 곳에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물에서 전자를 뺏어올 필요가 없지만 비순환적 광인산화는 반응을 위해 물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NADPH에 전달하기 때문에 전자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에 있는 전자를 뺏어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응을 위해 물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광인산화가 모두 일어나는 이유는 이후에 있을 켈빈 회로에서 ATP와 NADPH 간의 비율을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자전달계,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보셨겠지만 여기 광합성 과정에서도 전자전달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화적 인산화와 광인산화 모두 화학 삼투적 인산화이기 때문입니다. 화학 삼투적 인산화에는 보통 전자전달계가 관여합니다. 광인산화는 이제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해 ATP를 합성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할까요? 그것은 전자 친화도가 낮은 분자로 이동할 때마다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이온을 틸라코이드 강으로 능동 수송합니다. 능동 수송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수송이라고 전 단원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에너지로 수소이온을 수송하는지 그 기작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기작은 대표적으로 Q-사이클과 같은 복잡한 기작인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따로 찾아보시거나 생물학 전공 과정에 들어가시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산화적 인산화 개성에서 보셨던 ATP 합성효소, ATP 신테시스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수소이온이 농도 기울기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될 때 이것을 모터처럼 돌려서 ATP를 합성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화학 삼투적 인산화입니다. 수소이온을 이렇게 억지로 틸라코이드 강으로 능동 수송하면서 틸라코이드 강에는 높은 농도의 수소이온 그리고 스트로머에는 낮은 이온의 수소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소이온은 틸라코이드 강에서 스트로마로 확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확산될 때 농도 기울기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 에너지가 발생한 것을 이용해 ATP 합성 요소가 ATP를 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계에서는 이렇게 빛에너지를 받으면 물에 있던 전자를 뺏어오면서 그 전자를 반응 중심 염록소가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로 들뜬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산소와 수소이온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에너지가 된 전자는 플라스토퀴논, 사이토크롬 복합체, 플라스토사이오닌 점점 전자 친화도가 높은 분자로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 방출한 에너지로 수소이온 4분자를 틸라코이드 강으로 능동 수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토사이아닌에서 관계원으로 전자가 전달되게 되고 관계원으로 전달된 전자가 빛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들뜨게 됩니다. 그럼 페레독신으로 이동한 뒤 페레독신에서 NADP 플러스 환원효소로 이동하여 NADP 플러스를 NADPH로 환원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비순환적 광인산화의 과정입니다. 순환적 광인산화는 아까 말했듯이 페레독신에서 NADP 플러스 환원효소로 가지 않고 사이토크롬 복합체로 갔다가 플라스토사이아닌으로 가고 이 과정을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수소이온만을 능동 수송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는 요인이 이 관계에서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물의 광분해와 이 수소이온의 능동 수송 그리고 NADPH의 합성이 있습니다. 물의 광분해는 틸라코이드 강에서 일어나는데 틸라코이드 강에서 그 H2O가 2분의 1 O2와 2개의 수소이온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것은 틸라코이드 강에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수소이온 2분자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소이온의 능도 수송은 스트로마에서 그 틸라코이드 강으로 능동 수송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증가합니다. 스트로마에는 수소이온 내분자가 줄어들고 틸라코이드 강에는 수소이온 내분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NADPH의 합성입니다. NADPH는 비수단적 광인산화 과정에서 전자 두 분자를 받아서 NADP 플러스와 수소이온 두 분자와 함께 환원되어서 NADPH와 수소이온 한 분자를 남기는데요. 이때 수소이온 두 분자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수소이온 한 분자가 남았습니다. 결국 스트로마에서 수소이온이 한 분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NADPH의 합성은 틸라코이드 강이 아닌 스트로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틸라코이드 강의 수소이온 농도는 높아져야 하고 스트로마의 수소이온 농도는 낮아져야 하는데 이것은 스트로마의 수소이온 농도를 낮아지게 했기 때문에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는 요인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세포호흡의 산화적 인산화 과정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산화적 인산화 과정은 최초 전자 공여체가 NADH이고 최종 전자 수용체가 O2입니다. 그리고 광인산화는 최초 전자 공여체가 H2O이고 최종 전자 수용체가 NADPH입니다. 여기서 최종 전자 수용체가 O2가 전자를 수용하게 되면 수소이온과 함께 H2O가 됩니다. 그리고 광인산화에서 최초 전자 공여체가 H2O가 전달을 하게 되면 그 H2O는 분해되어서 O2가 됩니다.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꾸로 한 것과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광인산화는? 다음으로 켈빈 회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명반응과 켈빈 회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켈빈 회로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켈빈 회로는 명반응의 다음 단계입니다. 켈빈 회로의 목적은 CO2를 당으로 합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켈빈 회로는 명반응의 산물인 ATP와 NADPH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켈빈 회로를 대략적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명반응에서 합성된 ATP와 NADPH를 이용해서 회로를 돌리고 당을 합성해냅니다. 그래서 소비하는 것은 CO2와 NADPH, ATP이고 산출해내는 것은 당과 NADP 플러스 ADP를 산출해냅니다. 켈빈 회로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탄소 고정 단계, 두 번째로는 환원 단계, 세 번째로는 RUBP 재생 단계가 있습니다. 각각 세 단계로 쪼개어서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카본 픽세이션이라 하는 탄소 고정 단계입니다. 이 탄소 고정 단계에서는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RUBP와 CO2의 결합을 촉매합니다. 참고로 이 루비스코는 뭐의 약자냐면 리블로스 비스포스페이트 칼복실레이스 알 옥시제네이스의 약자입니다. 보시면 R을 따오고 비스를 따오고 C랑 O를 따와서 루비스코가 됩니다. 그래서 이 RUBP는 리블로스 비스포스페이트, 리블로스 양인산입니다. 그래서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RUBP와 CO2의 결합을 촉매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 중에 있던 분자로 존재하던 CO2가 리블로스 비스포스페이트와 합쳐지면서 PGA라는 분자 또는 3PG라는 분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PGA와 3PG는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의 RUBP 분자가 3개의 CO2와 결합하면서 6개의 PGA를 형성합니다. PGA는 포스포글리세레이트 또는 포스포글리세릭 액시드의 약자로 인산글리세르산입니다. RUBP는 5탄당이고 PGA는 3탄당입니다. 그래서 총 탄소 개수를 계산해보면 3RUBP는 5탄당이기 때문에 탄소가 5개 있는데 3분자 있으므로 5 곱하기 3을 하면 15개의 탄소가 있고 CO2는 한 분자당 탄소가 1개 있기 때문에 3분자가 있으면 탄소가 3개 있게 됩니다. 그리고 6개의 PGA가 3탄당이기 때문에 탄소가 3개 있어서 6분자가 있게 되면 총 6 곱하기 3을 해서 18개의 탄소 분자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3개의 RUBP 분자와 3개의 CO2와 결합하는데 그렇다면 총 탄소 개수는 15개에 3개를 더해서 18개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RUBP의 탄소 개수와 CO2의 탄소 개수를 더하면 PGA의 탄소 개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탄소 개수가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3PG는 3포스페이트 글리세리
글리세라이트의 약자로 이것도 탄소 세 번째 인산이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PGA에 명반응에서 산물인 ATP가 작용합니다. 그렇게 ATP가 작용하면서 그림을 보시면 ATP에서 ADP가 나왔는데 보통 ATP에서 ADP가 나올 때 인산기도 한 분자 떨어져 나오는데 인산기가 떨어져 나오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ATP에 있던 인산기가 요 1,3-비스포스페이트를 형성하면서 3포스페스 글리세레이트에 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PGA에 ATP에 있던 인산 한 분자가 붙으면서 BPGA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BPGA가 아주 강력한 환원제인 NADPH에 의해서 환원되게 됩니다. 그렇게 환원이 되게 되면 G3P 또는 피갈이라고 부르는 분자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그 BPGA에 있는 인산기 하나가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NADPH에 있던 수소가 BPGA에 결합하면서 G3P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PGA와 BPGA, G3P 모두 3탄당입니다. 그래서 6개의 PGA 분자는 18개의 탄소와 6개의 인산기가 있고 6개의 BPGA 분자는 총 18개의 탄소와 12개의 인산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6개의 ATP가 6개의 PGA 분자에 작용하면서 인산기 한 개씩 주었기 때문에 6개가 증가하여서 12개의 인산기 분자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G3P를 형성하면서 다시 인산기 6개가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6G3P는 총 18개의 탄소와 6개의 인산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G3P 한 분자는 회로 형성을 당을 만들기 위해서 켈빈 회로에서 유출이 되고 남은 G3P 5분자가 다음 단계인 RUBP 재생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RUBP 재생 마지막 켈빈 회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환원 단계에서 남은 5분자의 G3P에 3분자의 ATP가 추가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산기 한 분자는 그 G3P에 결합하게 되고 남은 2분자는 에너지만 공급하고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5개의 G3P 분자가 3개의 RUBP 분자가 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5개의 G3P 분자는 총 탄소 개수가 15개고 인산기가 5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개의 RUBP 분자는 탄소 개수가 15개고 인산기가 6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ATP에서 인산기 한 분자만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산기는 한 분자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탄소 개수는 변함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켈빈 회로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켈빈 회로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UBP 분자의 3개의 RUBP 분자에 3개의 CO2가 루비스코라는 효소를 통해 촉매되어서 6개의 PGA 분자로 합성됩니다. 그리고 6개의 PGA 분자에 ATP가 작용하면서 6개의 BPGA 분자로 변환되게 됩니다. 6개의 BPGA 분자는 이제 NADPH와 붙어있던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6개의 G3P 분자가 되게 되고 1개의 G3P 분자는 당을 형성하기 위해서 빠져나옵니다. 이 1개의 G3P 분자가 가진 탄소의 양은 유입되었던 CO2의 탄소의 양과 정확히 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5개의 G3P 분자가 ATP가 작용하면서 에너지를 받고 3개의 RUBP 분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켈빈 회로 한 사이클에 총 소비되는 분자는 3분자의 CO2와 6분자의 NADPH 그리고 그 환원 과정에서 6분자, RUBP 재생에서 3분자 합쳐서 9분자의 ATP가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포도당은 그 6탄당이기 때문에 3탄당인 G3P 2분자가 있어야 6탄당인 포도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포도당 한 분자당 6분자의 CO2와 12분자의 NADPH 그리고 18분자의 ATP가 필요하게 됩니다. 보시면 NADPH와 ATP의 비율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NADPH와 ATP를 동시에 만들어주는 비순환적 광인산화만 하면 ATP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순환적 광인산화 과정도 어느 정도 거치면서 부족한 ATP를 추가적으로 더 생산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NADPH와 ATP의 비율을 맞추면서 이런 식으로 켈빈 회로를 효율적으로 잘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하실 내용으로 켈빈 회로에서 생성된 두 분자의 G3P는 포도당 또는 과당 등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설탕으로 전환되어서 다른 기관으로 운반하거나 녹말로 전환되어서 엽록체 내부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켈빈 회로는 예전에 안반응이라 불렸지만 지금은 그렇게 불리지 않습니다. 그 예전에 고등학교 때 생물을 배워보신 분은 안반응이라 배우셨을 분들도 꼭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안반응이라 불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제 루비스코가 활성화되는데 빛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냥 참고하실 내용이기 때문에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G3P가 유출될 때 인산기 한 분자가 같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입된 것은 그 탄소 세 분자, 그 CO2 세 분자뿐인데 유출되는 것은 G3P 한 분자가 유출이 됩니다. 그러면 인산이 한 분자가 추가적으로 유출이 되는데 이것은 인산 교환 통로를 통해서 엽록체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 인산기를 공급받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 용도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 봐 해서.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광호흡과 시포식물, 캠식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광호흡, 포토 레스피레이션에 대해 알아봅시다. 루비스코의 이름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루비스코는 리블로스 비스포스페이트 칼복실레이스 옥시제네레이스를 말합니다. 여기서 칼복실레이스는 탄화, 탄소를 붙인다는 의미고 옥시제네이스는 산화, 산소를 붙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덥고 건조한 상황에서 먼저 식물은 기공을 닫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덥고 건조한 상황에서 식물은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기공을 닫는데 이러한 경우에 CO2의 농도는 줄고 O2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루비스코는 이때 CO2 대신 O2를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복실레이스 옥시제네이스라는 이름이 붙었듯이 CO2도 고정하고 O2도 고정하는 효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광호흡이라 합니다. 루비스코가 CO2 대신 O2를 고정하게 되면 이제 다시 리블로스 양인산을 다시 재생시키는데 ATP를 소모하고 CO2를 방출합니다. 그런데 당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광호흡은 ATP를 소모하는데 당은 생성되지 않으므로 손해입니다. 그래서 덥고 건조한 환경에서 사는 식물은 이러한 광호흡을 막는 것이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광호흡을 막기 위해서 다양하게 진화를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포식물과 캠식물이 있습니다. 시포식물과 캠식물은 각각 덥고 건조한 환경에서 광호흡을 막기 위해 진화한 식물이고 일반적인 식물은 C3 식물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맛있게 먹는 옥수수는 시포식물이고 맛있게 먹는 파인애플은 캠식물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접했던 옥수수와 파인애플이 사실은 시포식물과 캠식물이었다는 사실이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러면 먼저 시포식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포식물은 여육세포뿐만 아니라 관다발 조직을 감싸고 있는 유관속초세포, 번들스테트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포식물은 탄소 고종을 여육세포에서 진행하고 켈빈 회로는 유관속초세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여육세포에서는 기공을 열고 CO2를 받아들인 다음 PEP 카복실레이스에 의해서 CO2를 고정시키고 옥살로아세트산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유관속초세포에서는 옥살로아세트산을 말산으로 변경한 뒤 이걸 그대로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 원형질 연락사 플라스토모데스마타를 통해서 유관속초세포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CO2를 방출시킨 후 그 CO2를 이용해서 켈빈 사이클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관속초세포에서는 CO2 농도는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고 왜냐하면 유관속초세포에서는 기공을 열고 바깥 공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여백세포에서는 그 CO2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O2의 농도, 그 켈빈 사이클을 돌리는 그 유관속초 세포에서는 O2의 농도가 증가할 일이 없고 O2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은 오직 여백세포만에서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켈빈 회로를 사이클을 돌릴 때 루비스코가 O2와만 결합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O2와 결합하지 않으면 이제 광호흡이 일어나지 않아서 시포식물은 이런 기작을 통해서 광호흡을 일어나지 않게 만듭니다. 이 기작을 공간적 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포식물은 이렇게 PEP 카복실레이스를 통해서 회로를 돌리는 과정에서 ATP를 하나 소모하기 때문에 광호흡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에서는 C3 식물보다 손해가 됩니다.
다음으로 캠식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캠식물은 유관 속초 세포가 없습니다. 대신 탄소 고정은 밤에, 켈빈 회로는 낮에 일어나도록 진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 수분 손실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공은 열고 CO2를 받아들인 뒤 그 CO2를 말산의 형태로 고정합니다. 이후 낮에는 기공을 닫고 켈빈 회로를 돌리는 데 사용합니다. 시포식물과 마찬가지로 PEP 카복실레이스에 의해서 CO2를 고정시키는데 이때 옥살로아세틴을 형성하였다가 말산으로 바꾸고 그 말산을 다시 액포에 저장해야 됩니다. 그 액포에 저장된 말산은 낮에 명반응과 함께 켈빈 회로를 돌리는데 CO2를 방출시키면서 사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기작을 시간적 분리, 템포럴 세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밤에는 CO2 기공을 열고 CO2를 받아들였다가 낮에는 기공을 닫고 CO2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액포에 저장된 CO2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포식물과 캠식물을 비교해 보자면 시포식물은 이제 CO2를 엽육세포에서 기공을 열고 받아들인 뒤 유관속초세포에서만 켈빈 회로를 돌리게 되고, 캠식물은 밤에 그 CO2를 받아들인 뒤 낮에는 CO2를 켈빈 회로를 돌리면서 기공을 닫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시포식물은 이렇게 두 세포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공간적 분리, 스페셜 세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캠식물은 각 시간에 따라 다르게 하기 때문에 시간적 분리, 템포럴 세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시포식물에서 잘 살펴보시면 CO2를 받아들일 때 유기산으로 변환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 이 유기산은 옥살로아세트산, 이것이 탄소가 4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변환된 그 CO2를 받아들였을 때 얻은 분자가 탄소가 4개 있는 분자이기 때문에 C4 식물입니다. 그리고 캠식물은 크레슐산 대사 경로라는 뜻인데 이 부분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 시포식물의 기작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 그걸 드리겠는데, 시포식물과 캠식물은 자주 나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포식물과 캠식물의 개념이 어렵더라도 그렇게 중요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꼭 한 번씩은 훑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도 시험에 내시는 변태 같은 교수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광합성에 대한 공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광합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식물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서 광합성 시험을 잘 치시길 바랍니다. 생물 중간고사를 화이팅 합시다.